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저희가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또 김태연 변호사님 특유의 차분하면서 꼼꼼한 상담 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게요. 종교에 빠져버린 딸, 양육권 되찾으려면 불륜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가계약 파기,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신 이제 피해를 굉장히 극심하게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이제 불리는 피싱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피싱 사기의 종류와 그리고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정말 생생법률쇼 앞으로도 피싱 사기와 관련된 사연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도 이 피싱 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피싱 사기, 피싱하면 낚시라는 뜻도 되는 거 맞나요? 네, 정확히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MC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요. 우선 이제 피싱 사기를 약간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이긴 한데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피싱 사기는 앞서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와 낚시를 합성한 그런 신조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혹시 전화기 잃어버렸니?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어디냐고 막 다급하게 전화 오셨던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막 아빠 이러면서 막 울면서 누가 봐도 제 목소리인데 막 지금 뭐 아무튼 너무 놀라셔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어른들 상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과 관련된 거라서도 낚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뭐 낚일 거면 낚여라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네, 정말 맞아요. 그 악질 중에 악질인 것 같은데요. 자, 변호사님 실제로 피싱 사기 유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서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자녀의 어떤 네. 범죄를 사칭하는 행위가 사실 되게 많은 너무 나빠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몇 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이 사기에 범행하는 분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이제 변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이제 사고가 났거나 납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이제 맞아요. 속여서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이제 편취하는 수법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 간 자녀를 납치하는 것을 빙자하거나 그다음에 군대에 간 아들의 사고를 빙자하거나 유학 중인 자녀의 어떤 납치 등을 빙자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또 많이 하시는 내용이요. 금융회사나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 공지 문자 메시지를 기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서 예금 등을 편취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일단 발송을 한 다음에 피싱 사이트로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를 거기에 입력을 하게 한 다음에 해당 정보로 피해자 명의 대출 등을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진짜 지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또 저도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여기 무슨 은행인데 지금 뭐 국정원인데요 하면서 전화가 와서 계좌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도 정말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그 정도로
멀쩡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막 이렇게 정신없게 한 다음에 이제 네. 속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계좌에 은행을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거래하는 은행의 이름을 대고서 이제 속이니까 대놓고 속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예. 네,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런 전화 받아본 적이 그죠? 있거든요. 변호사님도 받을 정도니까. 네, 검찰청 예. 이제 사칭하는 전화가 정말 맞아요. 많은데 이제 그런 유형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피해자를 기망해서 뭐 자동화 기기를 유인하는 보통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이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에 염려돼서 이제 피해자 명의 계좌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기망을 한 다음에 자동화 기기를 유인을 해서 기기를 조작하게 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이제 수법인데요. 또 다른 유형은 이제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제 그러한 직원들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네. 세금이라든지 보험료, 연금 같은 것이 과다 징수가 됐다. 아. 그래서 이걸 환급해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자동화 기기를 유인하거나 기기를 조작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양한 유형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또 금액을 갈취하는 유형도 있다는데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네, 이제 뭐 기법이나 수법 같은 게 사실 점점 고도화되고 맞아요. 있기는 한데요. 몇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사기 이용 계좌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예금 통장을 매입하거나 대출 등을 미끼로 이제 편취하는 건데요.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등을 이용해서 대포 통장이라고 말하는 이제 통장을 이제 개설을 한 다음에 네.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 통장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중국 등에서 이제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는 형태인데요. 해외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이제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이제 공공기관의 대표 전화를 활용해서 발신자 번호를 조작을 한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해서 이제 편취를 하는 그런 수법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범죄사건 연루 등을 기망하는 행위인데요. 금융기관이나 검찰, 경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범죄사건에 연루가 됐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기망을 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수법이 좀 고도화가 돼서 그 이제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해가지고 파밍으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사실 뭐 송금 이체에 유도하거나 사기범이 직접 이체를 하는 케이스나 소위 많이 하는 현금 인출책이나 송금책을 통해서 해외 송금하는 형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하는데 이런 거를 좋은 일에다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계속 하게 돼요. 자, 이러한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한 법률이 사실 아직 없나요? 네. 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관련 법령이 시행이 되긴 했는데요. 이제 2020년 11월 20일에 시행된 법률은 약칭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 해서 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급,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 제정이 됐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 법은 정부에서 이제 피해 방지 대책을 위해서 피해 방지 책임을 이제 정하고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랑 그리고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정도 법적 장치가 조금이나마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피싱 사기 어쨌든 결국 본인이 좀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예방하기 위한 좀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네, 사실 뭐 이런 피싱 사기 당하신 분들이 상담 같은 거 오면은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의심하고. 때 그런 네. 생각이 잘 들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 우선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거에 사실 일절 응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뭐 범죄자 연루됐다라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뭐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이제 묻는 경우가 많고 네.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뭐 텔레뱅킹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과 조금 다르게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사실 사기 피해에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금융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를 좀 피하셔야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범죄 조직에서는 그 현금을 현금화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오라라고 하거나 네네.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게 주니까 이들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 범죄라고 의심을 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금융정보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용의 진위를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이런 사기범죄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 정보를 꽤 알고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전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을 보면 기관이 확실히 있는데 그 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게 그쪽 기관에서 발송한 게 맞는지 이런 확인 절차를 하신다고 하면 그게 사기 범행이 조작한 번호로 발송이 된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금 통장이나 현금 카드 이런 것을 양도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실 그 체크카드 같은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 해서 자신의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또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피해도 피해인데 본인도 이제 피의자가 되거나 피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체크카드나 뭐 현금, 예금 양도 이런 걸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금융회사 등의 정보를 아시는 경우에 정확한 홈페이지 확인을 좀 필요하신데요. 피싱 사이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수신된 금융회사나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맞아요, 정확한 맞아요. 주소인지 네. 확인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팁 많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멀쩡한데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생년월일하고 이름이랑 이런 개인정보를 또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쨌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교묘하게 요즘 굉장히 지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서 이제 녹음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통화하면서 녹음하면서 그 정말 기관이 네, 맞는지. 그 기관이 맞는지 근데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너무 집요하게 사기를 치다 보니 당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네. 이후에 어떤 조치를 그럴 취해야 될까요? 때는 이제 뭐 신고 절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간편한 것은 이제 112에 국번 없이 이제 누르셔가지고 피싱 사기 이제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네. 간편하시고요.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제 118번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각자 본인 사용하는 각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이 뭐 다시 인출되지 않도록 지급 정지 같은 걸 요청하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피싱 사기의 여러 유형과 또 대처 방법, 또 예방 요령까지 알아봤는데요. 갈수록 치밀해지고 또 교활해지는 이 피싱 사기.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을 토대로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피해를 없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로우와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어서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자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잘 연결됐고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예,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예, 저는 잘 들리고요. 지금 예. 옆에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궁금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전화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예, 저희는 지금 잘 들리니까 일단 궁금한 점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지금 옆에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궁금한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들리세요?
예, 이제 좀 들리네. 아, 들리세요? 아, 네. 지금 이제 생방송 연결됐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가, 딸이 셋이 있는데요. 네. 결혼을 다 했는데, 둘째 딸이, 신천지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줘야 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나가지 말라고. 그만큼 그래 또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그걸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 법적으로도 이건 나 끊어내려고 그러니까 얘가 법적으로 이렇게 내 자식 아닌데 그럼 고속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이 자식이 아니라는 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마 이제 그럴 정도로 많이 속상하셔가지고 이제 따님이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느냐, 뭐 소위 말하는 뭐 족보에서 파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네. 궁금하신 거죠? 예. 아, 네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친생자 관계는 사실 출생신고하면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고, 어쨌든 혈연 관계가 맞는 이상은 우리나라 법 아래에서는 사실, 이거를 친자인데 친자가 아닌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거든요. 근데 부모를 알기도 알고 우습게 알고 부모 얘기를 하지도 안 듣고 네네. 형제들한테 얘기를 안 듣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남편하고도 뭐 그래가지고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자녀분을 뭐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이런 데에다가 이름을 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너무 괘씸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이제 그 자녀분들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뭔가 이제 조치를 하시거나 사전에 다른 형제분들에게 좀 배분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언을 남겨서 사후에 이제 그 상담자분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 어머님을 제외시키는 거는 사실 이게 양자가 아니고 친자인 경우에는 좀 어렵거든요. 진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아니 우리가 나와가지고 최소 쭉쭉 해가지고 가르치고 교육도 그래 시키고 결혼까지 그래 시켜놨는데 결국에 와서 그 믿음이 뭔지 그걸로 해서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린다는 얘기니까 아예 우리도 자식을 없애버려야지 놔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녀분이 또 깨달음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잠깐 뭐 그렇게 연루될 수도 있는데 이제 빠져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 보니까 이제 그거는 자녀분 선택에 맡기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호적 관계를 정리하는 거는 그런 사유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다 삐뚤 고생해가지고 다 그랬는데 자식은 부모의 말을 한 개도 안 듣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식하고는 이해를 해야 될 판인데 그것도 안 된다 관계도 안 된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재산 관계를 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상담자분이 어떤 부동산이나 뭐 땅이나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나중에 사망을 하면 자녀분들한테 동등하게 분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미리 유언을 남겨서 남은 형제분들한테 남은 자녀분들 다른 분들한테만 뭐 준다거나 그런 걸 써놓으면은 지금 그 신천지 종교에 빠지신 딸에게 가는 그 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아예 못 가져가게 하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뭐 유언 공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미리 뭐 증여를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증여한다는 거. 네.
사장은 어떻게 그거 하라고? 그거 나딱 쉬는데 아주 뭐. 네, 그 형제 집안에도 그 말 아무 얘기 안 통하고 이러니까 자, 결국에는 승질만 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만 만나고 죽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없애버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족보를 아주 족보상에도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는.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자녀분이 잠깐 그렇게 일탈할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어기는 일도 있을 수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 다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꾸준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자녀분이 또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도덕적인 부분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게 우리나라 법은 아직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걸 어디에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옆에서 이래 보니까 재산을 다 뺏기고 넘어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속상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는 사실 뭐 시도 자체 해보실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적게 주는 거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마음은 너무 지금 괘씸하셔가지고 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지금 네. 이런 심정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상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상속과 관련돼서 유언 공증이라든지 사전 증여를 통해서 딸에게 재산이 가는 게 좀 적게 줄 수는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다면 또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나도 저 같은 극인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고 나는 왜 지켜주느냐? 내가 법적으로 또 논란시키지 못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녀분들 상속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재산을 상속할 재산이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분은,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분의 절반은 이제 그 자녀분 요구를 하실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상속권자분들은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기여도라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부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 지분이 변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 증여를 미리 해놓거나 유언 공증을 남기시면은 그 종교 신천지에 빠지신 다른 자녀분은 결국엔 유류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게 되거나 유류분도 그 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서 뭐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대로 배분은 되실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변호사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또 가족이니까 또 천륜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자녀분과 또 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언젠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 우리나라 법상 이제 그 호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혹시나 이게 가능한 나라도 있나요? 글쎄요. 제가 뭐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거를 친자관계를 절연하는 거는 어렵다고 알고 네. 있고 다만 이제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친양자가 되신 분들은 네네. 적정 사유가 있으면 파양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혈연 관계를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약간 양속에 반하는 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저희 뭐 방향을 뭐 제시할 것도 없었어요. 일단 법적으로 불가한 네.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지금 당장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6살과 2살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서 첫째 양육권은 남편이, 둘째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두 아이 모두 기르고 싶었지만 남편이 첫째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죠. 다행히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아이들한테만은 잘했기 때문에 큰아이를 자주 볼 수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길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뒤 오랜만에 큰아이를 만났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남편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사실 남편은 한 번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요. 밤늦게까지 방치될 아이를 생각하니까 저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아이의 성장이나 심리 상태 등에 대해서 상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지내는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로 아이를 돌보셨는데 평소에 욕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화해서 폭언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큰아이는 아빠랑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엄마랑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이 모두 데리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뭐 긴 사연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편과 살던 첫째가 지금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이혼 후에 친권이나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일단은 이혼할 때 시점에서는 서로 감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예.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살필지 생각보다는 일단 친권, 양육권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럴 이제 것 같아요. 근데 네. 막상 키우고 보면 이제 어떤 새로운 환경의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혼하였다 보니까 또 이성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가 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후에도 이제 협의를 통해서 혹은 뭐 소송을 통해서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군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럼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친권 그리고 양육권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친권의 개념은요, 이제 그러니까 부 또는 모가 이제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그런 권리 의무의 총칭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제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권의 내용 중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친권은 사실 뭐 양육권 외에도 뭐 보호, 교양, 거소, 지정, 뭐 징계권, 그리고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동의권 등 굉장히 다양한 권리 의무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양육권이 들어가 네.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친권, 양육권을 만약에 우리 상담자분께서 모두 다 가져오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혼하시는 과정에서 협의 이혼하셨는지 재판상 이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법원을 거쳐서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시려고 하면 네. 친권 양육권에 대한 변경 청구를 하셔가지고 예.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얘기가 잘 되면 좋을 텐데 만약에 법원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복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도 검토를 하고요. 네. 양육에 필요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부모와 이제 미성년자의 사이 어떤 친밀도 그리고 미성년자의 자의 의사 이런 것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연으로 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이 아이를 키우기 그렇게 적합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만약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이 높을까요? 네, 일단 이번 사연에서 이제 요약된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전 남편분이 밤늦게까지 이제 여자친구 데려와서 술을 마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주로 돌봐주시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자주 한다거나, 혹은 뭐 어린이집 교사한테 전화해서 폭언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큰 아이가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가 이제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가고 싶어하는 의사가 강한 맞아요.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이제 복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어머님이 더 유리하다고 보아서 양육권 청구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네.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률을 높이려면 또 양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6살이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증언을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례를 보면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폭언을 하셨다거나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의 증언을 수집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당사자인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그러한 내용 사실관계를 물어보면서 녹음을 받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녹음도 해두고 지금 뭐 안타깝게 우리 6살 아이가 아빠랑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이의 의견이요. 네, 이제 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참고 정도가 되긴 할 텐데 사실 6세면은 그래도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잘해주지 않는 구분하죠. 사람은 사실 구별할 수 맞아요. 있겠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아이에 대한 의사는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아이가 또 연령이 어리면 부모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라 혹은 아빠가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라 이런 그럴 수 의사에 있어요. 맞아요. 좀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점을 사실 고려를 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는 거는 사실인데요. 6살 정도면 그래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살 정도 되면 아이의 뭐 증언이라든지 그런 의중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자, 형제가 지금 또 따로 떨어져서 크는 게 아이들한테는 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 법원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사연자분의 자녀분들이 둘 다 아들이고 예. 6살, 2살이면 사실 4살 차이면은 같이 좀 놀 수도 있고 그런 네. 나이로 보이니까 2살은 아직 조금 어리지만 조금만 더 크면 금방 사실 크죠. 같이 예.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형이 이제 동생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두 형제 간의 어떤 우애 관계 자체도 어머님이 한 명을 키운다는 거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양육권 변경 신청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요. 자, 끝으로 한 말씀 우리 상담자님께 지금 보고 계실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했던 것이고 네. 사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친권 양육권 때문에 또 아이가 2명이면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진짜 언쟁이 많았을 거고 맞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또 변경 신청하거나 혹은 그러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것을 뭐 재판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 남편과 상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이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분과 상의를 하셔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게 제가 볼 때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시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네. 좀 잘 상의해서 자녀를 이제 같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양육비는 이제 아빠 쪽에 좀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변호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뭐 법적인 조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의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네. 얘기를 늘 변호사님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진흙탕 싸움인데다가 또 아이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정서상 좋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두 분께서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10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불륜녀라는 소문이 회사 내에 퍼지면서 마음고생을 하던 찰나에 대표이사로부터 불륜행위로 오늘자로 해고한다는 전화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과정에서 별도로 해고 예고 통보 등은 없었기에 부당하다며 복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고까지 당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륜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제가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불륜 사실이 어찌저찌 밝혀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상담에 앞서서 일단 부당 해고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좀 해결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서 이를 규율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그리고 정직, 전직, 감 등 그 밖에 뭐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피용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서 그 정당한 게 어떤 건지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법률적으로. 일단은 지금 원칙적으로 직원의 사생활 문제가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생활이니까 불륜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일 수도 있고 이게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만약에 불륜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네, 이제 이게 불륜이라는 게 사실 사생활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어떤 관념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은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근로자의 그 사생활적인 비행이 네. 회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거나 네. 혹은 이제 회사의 기업의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불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요즘에 막 찌라시라든지 톡을 통해서 그런 불륜 사건 같은 것들이 막 그 신상이 털린다고 할까요? 네네, 맞아요.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기업 네네. 같은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들은 그럼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어쨌든 기업의 그런 네.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불륜을 했더라도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회사 이미지가 뭐 저하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뢰도가 중요한 인물,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어떤 광고 역할을 하는 어떤 인물인 경우에 네. 그분이 불륜을 했다고 했을 때 매출이 뭐 급감하거나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유로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법적으로 다퉈볼 법한 문제기는 하네요. 네네, 맞아요. 불륜을 네. 통해서 이제 해고가 되는 부분은. 네. 그러면은 이 외에 근로자의 사생활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요. 네. 이제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안에서 사실 부동산 투기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업무랑 관련은 없지만 이제 공사의 직원이었기 그렇네요. 때문에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있고요. 네. 납품업체와의 이제 특수관계 유지로 인해서 납품에 특혜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 사업 수행에 이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네. 고속버스 운전 기사분들이 이제 음주나 도박을 하다가 늦게 취침을 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사실 늦게 취침을 하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뭐 도박 그런 음주 관련된 부분에 또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들어보면 법이 마냥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이 있게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회사가 해고 당일에 그냥 구두로 전화로 통보를 했잖아요. 해고 통보를. 자, 통보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명확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네, 이제 이 해고 관련된 절차에 대한 것도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구두로 나가라는 식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보아서 그 해고는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때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네, 이제 요약하면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해고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해고 시기를 기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서면으로 이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면으로, 그러니까 네. 전화로가 아니라 서면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통보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담자께서는 지금 복직을 좀 당황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복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있을까요? 복직 방법? 네. 우선은 이제 이 관련된 부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재판상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었네요. 자,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고 또 법적으로도 아까 무효? 해고 무효 네. 확인 청구 소송. 네, 그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고된 게 억울할 경우는 해고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허락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소송이 예, 네. 어떤가요? 네, 보통 소송은 이제 원칙적으로 딱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들이 보통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경우는 3개월 내라고 이제 말씀을 예. 드렸던 건데 이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은 조금 특이하기는 해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모동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하게 청구의 기간을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한 제한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걸 행사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상담자분은 어쨌든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예,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불륜을 문제로 뭐 부당해고 달는 사례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불륜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떤 거래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예. 이렇게 부당해고 정도 받아가지고 문제 삼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내용 자체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네. 이 사안에서는 사실 부당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효력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구제 신청을 하시면 내용이 타당한지 뭐 해고의 그 징계 정도가 타당한지 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이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알아보셔서 준비하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너무 당황하고 화는 나시겠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또 변호사님께서도 또 그런 사례들을 또 경험해 보신 결과 일단 지금 전화로 통보한 이 상황 자체가 해고 효력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1층에 있던 음식점이 계약 마무리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와중에 딸이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에 임차인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계약을 원한다는 사람이 있어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상가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카페를 할 거라고 자신이 꼭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가계약금이라도 먼저 걸고 싶다고 해서 200만 원을 받았고 임의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하기로 약속한 날 그 청년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계약이 불발됐어요. 저희는 그동안 부동산에 내놨던 매물도 걷어들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청년이 전화를 해서는 사정상 가계약을 무르고 싶다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랑 임차인끼리 계약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지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사실 생각보다 좀 높기도 맞아요. 하고 요즘에 네. 부동산 가격이 사실 많이 상승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인상되면서 직거래 같은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카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혹은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도 직접적으로 매물을 올려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들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각 당사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네. 그 중개사의 역할은 사실 그 거래 행위의 정당성을 보증해 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계약 진행을 하실 때 네. 이렇게 파일 같은 거에 뒤에 뭐 보증 보험 맞아요, 공제 증서 맞아요. 이런 거 넣어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매물 확인 같은 거 의무 조항 다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의 현황 같은 걸 다 설명해 주실 의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정보를 많이 듣고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내용 자체도 표준 계약서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불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중개하시는 거래소에서 좀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기재해 주시기도 하는데 당사자가 직접 요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보면 예. 사실 이런 법률적인 조력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개사분이 없이 혹은 뭐 법률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이 진행을 하면 약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본인이 어쨌든 선택의 문제긴 합니다. 그죠? 법적인 문제, 뭐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 부담도 크고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지금 가계약을 했던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 좀 손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가계약금도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면서 더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이게 사실 부동산 가액이 낮으면 당연히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낮아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금 빨리 안 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맞아요.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빨리 뭐 100만 원 입금하세요 네. 이러면 판단할 여를도 없이 그렇죠. 그냥 입금 쭉 하시게 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 계약을 했으면 안 됐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시는 경우에 맞아요. 이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반환의 문제가 생기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죠? 네네,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관련된 사례들도 좀 많이 있고 많은 분쟁이 있긴 한데요. 이 가계약금은 용어는 가계약금인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안 하고 매물을 보지도 않았는데 대략 뭐 어디 몇 동 몇 호라고 얘기만 듣고 몇 평이에요 하고 그럼 거기 가능하면 일단 가계약금 넣으세요. 급하니까. 네, 그래서 매물을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조율하지 않고 일단 일부 입금을 하시는 거는 사실 말은 가계약금인데 계약금의 성질이 없는 그냥 입금했다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그 계약 가계금이라고 하더라도 매물 다 확인을 했고 어느 정도 의사합치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것은 계약금으로 사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약금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이제 민법상의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어서 네.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그런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우리 상담자분께서 가계약금을 안 돌려줘도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상황에 봤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인지 이게 그것을 좀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 따져봐야죠. 건데요. 말은 맞아요. 가계약금이긴 한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고 예. 하고 의사의 합치는 일부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되거나 최소한 장래에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는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안에서 보면 200만 원을 이제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 계약서도 약간 작성을 하긴 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급하게 입금하는 가계약금의 매매 계약의 예약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가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실 요건 해약금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 건데 만약에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확인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약의 성질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잠깐 맡겼다가 이제 그 보관하는 인도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급심에서는 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례안에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네. 결국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네. 이것을 무조건 몰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해약금, 예를 들면 가계약금 200만 원을 계약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어떤 계약금에 대한 어떤 성질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이. 네네. 다만 이제 이거에 관련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되게 좀 법적인 다툼이 굉장히 있을 법한 네네. 사안이네요. 그래서 전 얘기 들으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또 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사연을 보면은 그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효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계약서가 애매하죠 지금. 네네. 사실 뭐 예. 계약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에서 어느 정도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계약서만 썼다라는 것만으로 사실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예.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다만 통상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은 성립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 가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지금 상담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법적인 내용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7-8295번이나 저희 법률
법률방송 홈페이지 혹은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시간이 훅 갔어요.